세상에는 분명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집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집세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마저도 매달 상환금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왜 집을 갖는 것이 이토록 힘들어졌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 참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집을 산다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선택 중 하나였죠.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거주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였어요. 부를 과시하거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주택 가격은 보통 연간 평균 소득의 2.5배에서 3배 정도였습니다. 즉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한 명만으로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었다는 뜻이죠. 많은 국가들이 가정을 위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미국에는 GI 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집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사회주택 정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중간값은 현재 가계 소득 중간값의 약 5.5배에서 6배에 달합니다. 비싼 도시들에서는 소득의 8배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일반적인 가구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벌어주는 투자 도구로 여겨지고 있어요. 기성세대들은 집값이 저렴했던 시절에 구입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죠. 한 가구가 거주용 주택 외에 투자용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취급하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주택 건설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새로 짓는 집들은 더 크고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죠. 반면 작고 저렴한 초보자용 주택들은 점점 사져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상품들을 생각해보면 구매자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택은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여요. 구매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용도지역제라고 불리는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느 지역에 지을 수 있는지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웨스트사이드 시티에 100에이커의 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는 이 땅을 주거용 25에이커, 상업 및 업무용 25에이커, 공업용 25에이커, 공원 및 녹지용 25에이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을 위한 조치죠. 이런 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때로는 정부가 잘못된 계획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택 수요가 늘어나도 규제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제 때문에 아파트나 작은 주택 건설이 아예 금지되기도 합니다. 결국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토지가 주택 건설용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일부 개발 업체들은 바로 착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토지 비축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집을 지어서 더 큰 이익을 위해 판매합니다.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죠. 건설 과정 자체의 복잡성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각종 허가 절차, 자재비 상승, 인력 부족, 심지어 기상 조건까지 모든 것이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상황도 발생하죠. 토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서 프로젝트 전체가 무기한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절반만 완성된 유령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은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건설업체가 성공적으로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보통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크고 고급스러운 주택을 선택합니다. 작은 아파트나 저가형 주택보다는 대형 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선택들이 결국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괴한 현상은 좀비 주택입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집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이 구매해서 비워둔 채로 가격 상승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빈집들을 좀비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주택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을 위한 집들이 투기 목적으로 묶여 있는 상황인 셈이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현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밴쿠버나 호주의 시드니 같은 도시들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예전에 집을 빌렸을 때는 집주인이 보통 평범한 개인이었어요. 은퇴한 중년 부부이거나 여분의 집 한 채를 가진 일반인이었죠.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위층에 사는 까다로운 집주인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많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많은 도시에서 집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형 임대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개인 집주인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블랙스톤이나 인비테이션 홈스 같은 대형 월가 회사들이 현재 수만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중 몇몇은 10만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집에서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적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는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런 대형 임대업체들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개별 세입자들은 협상력이 거의 없고 월스트리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반 주택 소유자들도 이 게임에 동참하고 있어요. 전체 주택 거래의 4분의 2일, 즉 25%를 대기업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가정들과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집을 사서 더 많이 임대하려는 부유한 투자자들이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가정들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투자자들은 현금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고 복잡한 대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시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일부 주택들이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단기 에어비앤비 스타일 숙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집이나 아파트를 며칠 동안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간단히 말해서 호텔과 비슷하죠. 에어비앤비는 호텔과 달리 한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려는 여행자들, 특히 단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집 전체를 빌릴 수 있고 주방 같은 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장기 체류에도 적합하죠.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너무 많아지면 현지 주민들이 경쟁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주택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하루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현지 주민들의 월 임대료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최근 뉴스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지역의 현지 주민들이 관광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주택들이 에어비앤비로 전환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내몰리고 주택 부족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현상을 관광지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을 살 돈이 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으시다면 누군가는 그게 여러분 잘못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보카도 토스트 사는 걸 그만두거나 더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소외되는 진짜 원인은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은 임금 상승 속도를 훨씬 앞질러 왔어요.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하더라도 집값이 저축액보다 빠르게 오르는 상황인 거죠. 1990년대와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5에 10년 정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30년을 저축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는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도움을 주려고 시도할 때도 종종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세금 감면이나 신규 구매자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결국 수요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한
가격이 더욱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 시스템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주택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자녀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집값을 바라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급 없이는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자녀 세대는 결국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는 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정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거든요. 은행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높은 신용점수와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도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서 목표는 계속 멀어져만 가죠. 대도시에서는 임차인들이 소득의 35에서 40%를 임대료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권장 기준인 30%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위한 자기 자본을 모으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구매에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높은 월 상환금과 금리 인상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몇 년간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택 구매 과정 자체도 복잡해졌습니다. 각종 서류 준비, 감정평가,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 부대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집값의 온일이 10% 정도를 부대비용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몇 가지 해결책들이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 중 하나는 토지가치세라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건물이 고급 저택이든 작은 오두막이든 상관없이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소유자들이 빈 땅에 앉아서 가격 상승만 기다리는 대신 집을 짓거나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어요. 비어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세금만 나가게 되니까 소유자들이 빨리 개발하거나 매각하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 용도지역 개혁입니다.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몇몇 지역에서는 대기업들이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제한해서 일반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해외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주택의 수를 줄이고 첫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주거나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식이죠. 이런 혜택들을 줄이면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해결책들을 당장 시행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 중 하나는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약 68% 정도가 자가 소유자인데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죠. 즉 가격이 떨어지면 유권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수 유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계의 로비도 강력합니다. 건설업체, 부동산 중개업체, 금융기관들은 모두 높은 주택 가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어요.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은행 대출 잔액이 집의 시장 가치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이는 많은 사람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시나리오입니다.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잃었어요. 집값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나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가격 하락 후에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20년에 신축 단독주택의 약 42%가 30만 달러 미만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약 15에서 20%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는 저렴한 신축 주택 공급이 전국적으로 붕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업체들이 더 높은 이익을 위해 고급 주택 건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가형 주택은 이익률이 낮고 인허가 등의 고정 비용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 임대가 전체 세대의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주택 소유는 꿈의 일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꿈꾸는 사람들이 집을 살 여유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에서는 임대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예요. 하지만 임대 중심 사회가 되려면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기 임대 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 보호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요. 현재 한국의 임대 시장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과 협력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도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부 재정 부담이 크고 관리 운영의 어려움도 있어요. 또한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효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된 이유는 단순히 높은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주택은 예전에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투자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가격은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공급은 제한되며 대형 투자자들이 일반 가정들이 기회조차 얻기 전에 주택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종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많지만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주택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정책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